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 플러스 10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때처럼 뇌물 혐의는 인정은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라는 게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삼성전자 올 3분기에 17조 5천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과제, 불확실성의 원인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나온 두 재판 결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는 유죄, 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죄는 받았습니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 구속이 된 지 234일, 거의 8개월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박규환입니다. 네, 일단 신동빈 회장이 석방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신 회장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은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신 회장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된 건데요. 재판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 등을 같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 롯데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신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직후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롯데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 덕분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오늘 올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은 65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5천억 원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6.9%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100원에 팔아 27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체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3조 6천여억 원을 넘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부담입니다. 반도체 가격 변동에 따라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는 물론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력 상품인 D램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 의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D램, 낸드의 판가 하락, 스마트폰과 가전의 세트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 GM 상황이 또 좀 좋지 않습니다. 경영 정상화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 GM과 산업은행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GM이 기존에 있는 법인을 둘로 쪼개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한국 GM이 법인을 두 개로 쪼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이 이사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산업은행 측 3명은 반대했지만 GM 측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한국 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예견한 2대 주주 산은이 이미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왜 한국 GM이 지금 정상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인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한국 GM은 GM의 신차 개발과 연구, 디자인을 위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을 분리해야 GM 본사와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노조는 한국 GM의 생산 시설을 하청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연구개발,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몸에 해당하는 생산 시설을 상황에 따라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산은도 법인 분리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GM과 산은 간의 갈등이 오는 19일을 주총을 전후로 본격적인 대결 양상으로 번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산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미국이 또 금리를 또 빨리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코스피 하락세는 둔화됐지만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270선을 내준 건 지난 8월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우리 주식만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날보다 50전 오른 113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파월 미 연중의장 발언이 달러화 강세를 부른 것인데 현재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 레벨이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결국은 이 신흥국 증시에 대한 이제 구조적 회의 이런 부분 자극한 결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한편 코스닥도 외국인 5거래일 동안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2% 가까이 하락한 773.7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된 상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KD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회가 특정 단체와 학계에 편중되게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구성된 인사추천위에서 수산 관련 단체 인사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5차례, 학계 인사로는 부경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7차례나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상무부가 포스코의 냉연 강판 관세율을 예비 판정해서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원심 관세율이 59.7%였던 것을 4.5%까지 낮춘 것으로 이 냉연 강판은 자동차용 강판 등에 쓰이는 포스코의 주력 수출 제품입니다.
경찰이 경비원 급여와 자택 공사 비용 등 16억 5천만 원을 회사 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회장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룹 측은 사용한 회사 돈은 모두 반납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 크루아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서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만 122억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해서 모두 240억 원을 횡령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환경연구기관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정점 논란이 지금 거의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궁금증들, 걱정들이 많았는데 일단 3분기 성적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이 수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 예상보다 2.4% 정도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왔고요. 역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쪽에서 원엑스에 대한 수율 자체가 저희 예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전체 영업이익 17.5조 중에서 한 13.8조 정도, 약 77%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실적이 각각 나온 건 아닌 거죠? 전체 실적만 나온 거죠? 예, 10월 말에 이제 사업부별 실적이랑 그다음에 투자한 설비 투자 규모 그리고 예. 4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니까요. 오늘은 잠정 매출액하고 잠정 영업이익만 공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왜 반도체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냐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반도체가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인데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사실 스마트폰 쪽 이익이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올해랑 좀 유사한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보면 내년에 저희가 전사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소폭 순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전체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여도 비중은 올해가 한 77% 정도 된다면 내년에는 거의 80% 육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조금 반등 좀 높게 나오기가 상식적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는 사고 싶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을 별로 안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많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의 강도랑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한국 기준금리도 곧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폄하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았나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아까 앞서 좀 보신 대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삼성전자 뭐 살만한 주가 수준입니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주가고요. 한 내년 뭐 상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정점론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올해보다 이제 증익하느냐 아니면 감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증익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이 내년 상반기 내에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는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PE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감익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사서 바로 강하게 가느냐 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가 주식시장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두 번째가 어쨌든 4분기부터 이제 고정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할 때까지는 주가가 뭐 탄력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좀 제한된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특히 10월 말에 삼성전자가 말하는 시황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의 눈높이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정 가격, 비례 고정 가격이 어느 레벨에서 하락하는지도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확인할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은창 현대차투자증권 센터장과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고, 내년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일부 좀 들었고요. 지금부터 김방수 소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실적과 우리 경제와의 상관성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실적 일단 센터장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번 실적만 놓고 보는 거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 같았던 게 하나 있고 놀라게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같았던 건 반도체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여전히 추정치로는 77%니까 80% 가까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건 보통 17조 1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7조 5천억을 했으니까 시장이 서프라이즈 상태는 맞는데, 아까 앵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번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시장의 공감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주가를 일부러 봤거든요. 네네. 탄력도 탄력이지만 주가 수준 자체가 액분하고 난 이후에, 액면분하고 난 이후에 사실 별 이렇게 모멘텀을, 그러니까 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들어서 봤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할 만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정점 논란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 촛불의 강렬함처럼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미 이제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6조 정도로 이제 낮춰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3분기에는 그 정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느냐. 하나는 시차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량이 가격이 떨어진 걸 좀 커버해줬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많이 많아지면서. 더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조금 예상보다는 더디게 나오는 것뿐이고,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냐 이런 논란만 남아있지 조정 자체는 불가피하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벌써 저 2심 집행유예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너 리스크도 상당히 그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증시에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실적과 우리 한국 경제와 이제 관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사실은 그나마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3분기 실적까지만 본다면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4분기 이후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스럽다는 거고, 그러면 4분기 이후로 넘어가서 지금 4분기입니다만 내년 초 내년 중반까지 상반기까지는
결국 우리 수출도 이제 이 반도체가 조금 밀리면서 조금 더 걱정스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요 이제 9월 국제기구들이 그리고 예. 10월 들어서 민간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 그나마 수출이 버텨줬고 그 수출을 반도체가 견인해 왔는데 이 정점 논란에서 비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전망치 혹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삼성의 고민과 반도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건 이렇습니다. 이 반도체 편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난해는 67%였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상반기는 75%인데 이번 3분기에 77%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점은 반드시 왔다.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믿음까지 시장에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아까 그 수출이 한 4분의 1 정도가 반도체가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삼성전자의 매출액만 가지고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0%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한 부담을 안는 구조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경제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말씀을 잠깐 하셔서 네. 거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 경영을 이제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좀 뭐 바이오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를테면 반도체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체할 만한 또는 반도체에 버금을 갈 만한 그런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삼성이 못 찾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80조 원 투자 계획을 얘기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AI, 5G, 전장 부품,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다 조금씩 건드리는데 꼭 느낌이 모든 과목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처럼 약간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남이 사실은 이미 앞서 나간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남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이 선두주자로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공격적이고 스피디한 투자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27일 사우디 국왕 초청으로 접견한다는 소식도 오늘 알려졌죠. 그런 것들이 이 광폭 행보의 그 외양은 미래 먹거리 확보지만 실질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제 이런 최고 실적도 내놓으면서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가보죠. 물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물가가 사실 1% 초중반 물가, 물론 사실은 소비자 물가 이 수치 나온 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무슨 지금 우리 체감 물가야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사실 그 국민들과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은 합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올랐더군요. 1.9%까지 올랐으니까요. 9월 소비자 물가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은이 목표치로 정한 2%에 거의 근접했다는 거. 네. 또 하나는 8월 물가 지수가 이제 1.5%였으니까 꽤 많이 뛰었어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점이 일단은 가장 주목됐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농수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네. 물론 늘 이맘때쯤 오르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이제 농수산물은 한 7%가량 올랐고 석유류는 한 10%가량 올랐는데 농수산물은 우리가 예측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폭염하고 이 태풍 피해 때문에 추석 연휴 전부터 이제 제사상 차림 비용이 많이 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측했던 거고 석유류는 사실은 연초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거죠. 한 $40 선에 있다가 벌써 지금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석유류의 경우에 이제 또 고민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게 $100를 또 넘을 거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과연 현실화되느냐? 그렇다면 꽤 이게 우리 경제에 임팩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망을 하는 이유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게요. 셰일 가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럴당 $45에서 $60 선에서 이제 머무를 거다 그동안 전망해온 이유는 그걸 넘어서서 유가가 뛰게 되면 셰일 가스가
경제성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개발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더 많이 쏟아내니까 유가를 하락시키는 압박 안정시키는 요인이 거죠. 되는데 예, 압박 예. 요인이 되는데 그걸 넘어섰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물론 이란 제재랑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 있긴 약간, 하지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이대로 가면 100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특히 석유류 10% 급등 소식이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죠. 기본적으로 유가가 뭐 오르면은 이번에는 사실은 약간 이제 이 뭐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치면은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은 계속 물가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셰일가스가 6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공급이 더 많이 될 거다 하는데 셰일가스라는 건 땅 속에 있는 암반을 파열시켜서 석유를 뽑는 기술이기 때문에 드릴링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셰일가스 공급이 늘어서 인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신흥국이 이제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신흥국 쪽의 석유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0달러 시나리오 이른바 최근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100달러 시나리오까지 조만간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변수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오늘 서초동이 상당히 바빴죠. 아주 큰 재판 선고가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요. 2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차례차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뭐 첫 질문은 신동빈 회장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가능성이요? 네, 아무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유일한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났는데. 어쨌든 풀려났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안 했든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요형 뇌물이라는 점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점 때문에 그거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도 예, 같은 논리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롯데 노조에서 그리고 한국노총 간부들이 탄원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탄원서 내는 게 본인 회사 직원들이 탄원서 내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노조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회사가 어렵다는 점을 간곡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가족들 경영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3호제 이게 또 다시 적용됐다 이런 지적들을 또 하대요. 그 3호제를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3호제는 이제 경영 총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예, 이게 하나의 공식이다. 특히 2심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풀려난다. 어떤 뭐 좀 경영비리를 저질러도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유전 유죄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잠시 후에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받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권력자, 그러니까 구권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힘이 떨어진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하고 사법부가 네. 재벌, 즉 돈, 자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뭐 우호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롯데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예. 삼성이 어렵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것이 또 조금 이렇게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권력보다도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이런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권불심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돈은 뭐 무한한 끝까지 가는 돈이 거니까요. 더 센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이분 관련해서는 그 무시적 청탁 부분, 그러니까 즉 뇌물죄의 유죄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똑같이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국 논리를 그렇게 판결에 이제 근거를 그렇게 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K스포츠 재단에 준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명시적 청탁이든 묵시적 청탁이든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만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정될까 여부가 혹시 예.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묵시적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것이 강요형 뇌물 어쩔 수 없이 준 측면이 있다. 요 점을 이제 봐가지고 집행유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무시적 청탁이라는 게 우리 좀 변호사님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랑 비교를 해서 보면 그때도 이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지 뭐 본인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낸 건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뭐 강요 이게 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이거 이제 들어서요. 수동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거고 예. 권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묵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정법적으로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엔 아까 3호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전혀 대가성을 바라지 않았겠느냐. 예. 아까 뭐 제3자 뇌물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는 글쎄 국민 정서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유일하게 구속됐던 법정에서 실형받았잖아요. 예. 신동민 회장이. 근데 예. 아무튼 이번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물론 실형은 받긴 받은 겁니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까 그런 점들이 인정된 것 같아요. 아까 강 변호사 그 말씀처럼 그 이제 뭐 탄원도 있었고 또 롯데라는 기업이 대단히 어렵고 이런 것들도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 공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겠죠. 어떤 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기업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도 그랬고 신동빈 회장 때도 그렇고 1심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왜 1심은 이제 지법이잖아요. 지방법원이잖아요. 보통 2심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보통 하고요. 그렇죠. 근데 왜 2심만 가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3호제처럼 이게 관행이 자꾸 되풀이되냐.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그 같은 재판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1심에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든 1심에서 구속이 되면 이 고등법원쯤 가면 한참 살았어요. 네. 다시 말해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이미 징역형을 살았단 말이죠. 수감이 돼가지고. 예. 교도소에 있었다는 예, 얘기죠. 그걸 또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성을 했다. 네. 좀 그래도 잘못했다는 거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뉘우치고 있다는 탄원서도 써내고 반성문도 써내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1심을 거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목조목 다투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불리한 것은 불리한 대로 또 이제 잘못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심 때는 만연히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다가 2심 때는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더 그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형평성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 혐의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뭐 그 내부적인 혐의니까. 근데 그 내부적인 건 뭐 둘째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결이 돼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 두 가지잖아요. 경영비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회사 내부의 경영비리. 그렇죠. 그 부분과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뇌물공여 지금 그 그렇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 같은 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영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영향을 좋게 본인에게 좋게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전 개연성 낮아 보여요. 왜냐면 별개로 봐야 된다. 일단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쪽 수동적으로 피해자 입장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런 동정이 감안돼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그것을 강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저는 연관되는 인과관계에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3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심과 2심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같은 죄를 똑같이 유죄를 하면서도 하나는 이제 법정 구속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집행유예 그러니까 석방을 시킨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안,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이렇게 상당히 좀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판결의 경우 3심에 가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요.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형 판단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인데 무죄라고 했다든지 무죄인데 유죄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파기를 시켜가지고 내려보내게 되죠. 근데 그 법리가 다 틀리지 않다. 1심, 2심이. 그렇게 되면은 이 집행유예를 했느냐, 뭐 실형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손을 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신동빈 회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사건도 물론 경영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뇌물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 번에 이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합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뇌물로 볼 수 없다. 이건 피해자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파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유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를 했지만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걸 갖고 파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런 어떤 양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죄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원론적인 궁금증인데 사법부가 물론 그 판단을 뭐 국민들이 법감정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이 재벌들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재벌들에게 좀 이렇게 좀 관대한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도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과 이런 재벌들에 적용되는 게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뭔가 좀 그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 재판부도 뭐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신 건데 최종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죠. 사실상 물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재벌 관련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최순실 관련했던 거는 결국은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은 권력과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즉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K스포츠 재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르재단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벌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는 법관은 아닙니다만 묵시적 청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었다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면세점 사업에 대한 게 전혀 배제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계속 일관되게 나왔던 논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재벌들을 가둬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그런 것일수록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저렇게 해야지 경제가 바로 쓰고 국가가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실정법적인 차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왕왕 국민들 정서에 어긋나는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할까 하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단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말인데요. 예. 어쨌든 저도 보면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돈 없고 아주 가난하고 정말 빵 하나 훔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비하면 확실히 이 경제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동정론도 있고 상황론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법원이 이제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이 총수들은 말이죠. 신동빈 회장도 그렇고 그야말로 보답해야 됩니다. 나와서 아마 그런 뜻으로 집행유예를 해줬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랬죠 뭐. 자,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한테 오늘 이거는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그다음에 82억 원 추징금. 1심 구형량이 20년, 징역 20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1심 선고량은 15년. 이 정도면은 중형이라고 중형이죠. 저는 뭐 저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10년 이상인데 중형인데요. 이번에 그 검찰의 구형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건 일국의 국가 원수였고 그리고 행정수반이었잖아요. 근데 행정수반이 그 다스란 회사를 가지고 특히 정치 권력 가지고 다스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5년 이 징역은 그 자체는 중형입니다만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그동안 횡령, 조세 포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 혐의가 16개 중에서 다스 관련이 7개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중형입니다만 워낙 이 지금 위반한 혐의라는 게 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게 가볍다 뭐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뭐 당연히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은 지금 이게 참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 그 직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다 공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아주 가볍게 딱 정리한다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갖다 사인에게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을 이제 위배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뭐 직권 남용해가지고 자기 소송비를 뭐 대납받는다든지 등등의 그다음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질타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 어떤 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정당성 이런 것도 문제였다는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권력을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는 과정보다는 되고 나서 이 국민주권을 위배해 가지고 사인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쓰게 했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데 어쨌든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가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런 물적 증거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술에 의한 이런 어떤 판결이 2심에 가서나 이렇게 하면 혹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말이죠.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봤지만 이것이 하나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증명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엄격한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다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스모킹 건 과연 여기에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다스의 관계자들의 진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포빌딩에서 나온 채 문건들이라든가 내지는 법인카드를 썼다든가 등등보다도 오늘 판사 정계선 부장판사가 얘기한 걸 보면 관계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 게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가능성은 많지만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꼭 그대로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물적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의. 글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근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다스 문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삼성에서 미국의 다스 소송 대리한 그거 부분이하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한테 받은 이런 좀 뇌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횡령한 거 둘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번 15년 중형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것들도 다스 횡령만큼이나 좀 이렇게 중하게 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 역시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뇌물도 그렇고 횡령도 그렇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좀 관계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실형 여부는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유죄를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공소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유죄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약간 흔들릴 수 있다면 이런 중형이 2심에 가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삼성 소송비 대납한 거라든지 다스 소송 그렇죠. 이것도 이제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비자금 빼낸 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굉장히 그 형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받은 거 이런 건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게 이파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만히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쓴 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물증이 되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심 가서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스를 실소유주로 보는 데에는 사실은 김재정 씨 처남 이 처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본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그것이 이제 이상은 씨랑 형님 말이죠. 그다음에 김재정 씨 앞으로 돼 있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또 다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명으로 말이죠. 그러고 또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횡령 같은 것도 말이죠. 빼가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이제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는데 그건 전체적인 정황상 그리고 진술상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렇다면 김재정 씨한테 들었느냐? 김재정 씨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모킹 건이 딱 있느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김재정 씨 그 부분을 중하게 봤다. 그리고 김백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2심에서 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를 하더라도 정황 증거 사이에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고 아주 일관되면 정황 증거도 증명력을 가져서 유죄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강훈 변호사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요. 아까 정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저는 저희 유추인데 다스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2심 가서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뭔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뭐 명확한 거죠.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방이 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기냐 아니냐 뭐 10년간에 걸쳤던 논란이 이제서야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나온 것뿐인데 글쎄요. 뭐 2심 저희가 2심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걸 수 있긴 합니다만 물적 증거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 건이 나왔던 건 아니었다는 점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 서초동만 바쁘진 않았습니다. 저희 뭐 방송국을 비롯해서 언론사들도 상당히 바빴던 하루였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사실 저희들이야 일거리가 있으니까 참 좋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이 선고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좀 참담한 그런 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역시 분명한 거겠죠. 또 하나의 좀 교훈이 되길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